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자식들 독립시키고 시골로 귀농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아들이 결혼하면서 드디어 저도 시어머니가 됐는데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옛날에 제가 당했던 시집살이가 자꾸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걸 다 풀어놓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거예요. 아마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장남이었어요. 머리도 좋고 참 똑똑한 사람인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했죠. 남편이 집안의 기둥이 된 덕분에 시동생 둘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원이 됐고요. 남편은 장남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자신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아 했지만 솔직히 저는 시동생들에게 서운한 게 많았어요. 애초에 그 집에 시집 갈 때부터 그랬죠. 사실 저도 친정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부모님 두 분이 이혼 후 각각 따로 새살림을 차려서 저는 신경도 쓰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아무 지원 없이 제가 공장일 하면서 모은 돈 500만 원 딸랑 가져왔어요. 남편은 그마저도 없었고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결혼식도 사치인 상황이었죠. 무료 예식장에서 형식적으로만 식만 대충 치르고요. 신혼집 구할 돈도 없어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네요. 남편이 쓰던 작은 골방을 벽지만 새로 해서 신방으로 꾸몄더랬죠. 신혼여행은 당연히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첫날 밤 초라한 신방에서 잠이 드는데 왜 그리도 서럽던지요. 어차피 남편만 보고 한 결혼, 둘이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자 결혼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이대로 괜찮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농사꾼들이시니 그렇다 치지만 시동생들도 설마 입을 싹 씻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자기 형이 결혼한다는데 형제끼리니 축의는 안 한다 해도 작은 선물 정도는 기대했는데 둘 다 아무것도 없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 번 돈으로 편하게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간 거면서 어쩜 그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슬쩍 떠보니 서운한 눈치였어요. 물론 심성이 워낙 무던하고 순한 사람이라 대놓고 뭐라 하진 않은 모양이지만요. 저한테도 됐어. 형도 아니고 동생들인데 뭘. 걔네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도 없을 거야. 그냥 받은 셈 치자고. 하고는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지나갔는데요. 그게 시작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결혼과 동시에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사실 맞벌이로 하루빨리 돈을 모아 분가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동안 당신 혼자 5 식구 살림살이 건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면서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다 하시더군요. 대놓고 제게 집안일을 다 떠넘기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뭐.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시대에 그 정도 시집살이는 유난도 아니었다는 거.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동생들이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신기하게도 시동생 둘 다 사내 연애를 하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는데요. 동서들도 대기업 직장인이다 보니 학벌도 좋았고요. 집안도 나름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애 키우느라 바빠서 또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쫓겨 동서들과 별다른 교류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둘은 시동생들하고 연애 시절부터 자주 봤다더니만 제법 친하더라고요. 어쩌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도무지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죠.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굳이 동서들과 꾸역꾸역 친해지고 싶은 마음 같은 거 저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차별만큼은 참기 힘들 만큼 고역이었죠. 제겐 늘 흰눈을 뜨며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을 거 없나 하시던 분이 동서들에겐 어찌나 나긋나긋하던지. 동서들이 제게 시어머니가 참 좋으신 분 같아 다행이다 할 땐 썩은 표정을 감출 수 없었네요. 어디 너네도 한번 겪어봐라 하는 심정이었죠. 물론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지만 말이에요. 동서들이 시집오고 맞이한 첫 명절이었어요. 차례 음식을 늘 거하게 준비하는 시어머니였기에 그 해에도 시작부터 한숨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번엔 손이 2개나 늘었으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동서들에게 연락해야겠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죠. 어머님, 동서들은 언제 부를까요? 둘 다 가까이 살아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장은 저희끼리 보고 음식 준비할 때 부를까요? 뭐? 걔들을 왜 불러? 네? 아니 그야 차례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아유 됐어. 걔들이 뭐 너처럼 집에서 한가하게 노는 전업주부도 아니고 둘 다 일하느라 바쁠 텐데 무슨. 됐으니까 올해도 그냥 너랑 나랑 둘이 하자. 이번엔 그렇게 많이 할 것도 아니고 식구들 먹을 만치만 할 거야.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반응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시집오고 맞이한 첫 명절에는 일주일 전부터 이거 사놔라 저거 사놔라 괴롭히던 분인데 명절 당일에도 다른 친척 어르신들과 인사 나눌 틈도 없이 주방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걸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 둘이 사전에 시어머니하고 작당 모의를 했더라고요. 일 때문에 차례 음식 돕는 건 힘들 것 같다면서 각자 두둑한 용돈과 명품 스카프를 선물했더군요. 거기에 혹한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 하셨던 거고요. 진상을 알고 나니 참 섭섭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동생들도 대놓고 차별하셨거든요. 보통은 장남을 제일 위해 주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생활비 대느라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동생 둘에겐 용돈 한 푼 받지 않으셨고요. 어디서 좋은 고기나 영양제 같은 선물이 들어오면 전부 시동생들 먹이기 바빴죠. 그런 환경이었으니 시동생 둘도 남편 결혼할 때 입을 싹 씻었던 거고요. 근데 그게 며느리 차별로까지 이어지니 기분이 정말 상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들었네요. 내가 동서들만큼 좋은 대학 나와 좋은 회사 다녔으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시했을까 싶어서 말이죠. 남편에게도 든든한 와이프 노릇을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고요. 어쨌든 결국 명절 음식 준비는 평소처럼 저와 시어머니 둘이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잔소리만 하는 역할이었으니 기실은 저 혼자 준비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이번엔 소박하게 하자던 시어머니는 역시나 말만 그럴 뿐 또 열과 성을 다해 절 부려먹었어요. 전이고 나물이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만들어야 했고요. 약밥과 식혜같이 보통 사다 쓰는 것도 다 손수 만들었죠. 거기에 시동생들이 갈비찜에 잡채 좋아한다고 따로 챙겨주자며 그것까지 만들게 하셨네요. 동서들은 명절 당일이 돼서야 얼굴을 비쳤어요. 둘이 뭐 상 차리는 거나 치우는 것 같이 기본적인 것들은 좀 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자잘한 일들은 전부 제가 도맡아 했네요. 그러자 동서들도 눈치가 좀 보였나 봐요. 슬그머니 제게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형님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도무지 쉴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랑 둘이 많이 힘드셨죠? 아이 얼굴이 그새 반쪽이 되셨네. 근데 저희 둘이 있어봤자 별 도움도 안 됐을 거예요. 둘 다 집안일엔 젬병이라. 엄마가 저 귀하게 키운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만 했어요. 커서는 일만 하고. 맞아요. 저희 일하는 거 보면 오히려 형님이 더 복장 터지셨을걸요?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속만 시끄러워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하고 몸을 돌렸는데요. 그게 시어머니 눈엔 또 곱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갑자기 다가와선 제 등짝을 후려치더군요. 아이고 이거사 얼굴 좀 펴.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힘든 척 죽상을 하고 있어. 애들 마음 불편하게.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됐으니까 가서 식혜나 가져와. 과일도 좀 내오고.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은 채 또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동서들만 챙겨 유유히 작은 방으로 가더군요. 오느라 힘들었지? 이제 방에서 좀 쉬면서 여자들끼리 담소나 나누자꾸나. 좋아요 어머님. 어머, 제가 선물한 스카프 매셨네요? 역시 보자마자 딱 어머님 거일 줄 알았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 아니 내가 평생 이런 걸 해봤어야지.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피부가 좋아서 이런 큼직큼직한 무늬가 잘 어울려요. 이 브랜드 스카프가 예쁜 게 많거든요. 다음에 신상 나오면 또 하나 사드릴게요. 어깨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다정한 대화가 가시처럼 제 가슴을 콕콕 찔렀어요. 맘 같아선 다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요. 제가 분가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과 이혼할 것도 아니니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참는 것도 능사는 아니었죠. 결국 제가 동서들처럼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에게도 비밀로 하고 저 혼자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건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깼기 때문인지 그날 이후 동서들은 은근하게 절 무시했어요. 집안 행사 때문에 연락해도 어머님과 얘기해 볼게요 하고는 먼저 툭 전화를 끊어버리고요. 시부모님 생일 준비나 이런 것도 자기들끼리만 상의한 후 제게는 통보식으로 알리더군요. 형님, 이달 말에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외식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어머님이 집밥이 더 좋다고 하셔서요. 형님이 알아서 어머님 좋아하는 음식들로다가 준비 좀 해주세요. 케이크나 선물은 저랑 막내 동서 둘이 준비할게요. 생일상을 나 혼자서 준비하라고? 네, 저희는 음식 솜씨도 없고요. 무엇보다 형님이 어머님이랑 같이 사시니까 준비하기도 수월하지 않겠어요? 대신 저희가 케이크랑 선물 챙긴다니까요. 그거야 그냥 가게에서 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생일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나 혼자서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못해도 와서 돕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래요? 형님 의견이 전 그렇다면 일단 알겠어요. 어머님이랑 얘기해 볼게요. 동서는 기분이 나빴는지 인사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뭘 어떻게 전한 건지 시어머니가 씩씩대면서 제게 왔어요. 예, 너 둘째한테 뭐라고 한 거니? 뭐라고 했길래 애가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해? 둘째 동서가 울었어요? 아 그래! 너 때문에 눈치 보여 이번 생일은 못 가겠다더라. 전 별말 안 했어요. 그냥 어머님 생일상 같이 차리자고 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야. 걔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너처럼 집에서 펑펑 노는 애들도 아니고 그깟 생일상은 너 혼자서도 차릴 수 있는 걸 굳이 애들 부르겠다는 건 군기 잡겠다는 것밖에 더 돼?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전 그냥 동서들이 매번 집안 행사 때마다 쏙쏙 빠지니까 이번엔 좀 같이 하자고. 다 같은 이 집안 며느리들이잖아요. 나름 침착하게 항변했는데도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치더군요. 다 같은 며느리? 예.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걔들이 시집 올 때 해온 게 얼만데 거짓 맨몸으로 시집 온 너랑 걔들이 어떻게 같아? 부모랑도 연 끊고 사는 데다 공장일 하는 네가 불쌍해서 내가 굳이 말은 안 얹었다만 시집 오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들고 온 애는 대한민국에 너 하나뿐일 거다. 시어머니가 절 왜 그렇게 모질게 괴롭혔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시집 오면서부터 아무것도 안 해왔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저는 뭐 받은 게 있나요? 남편 역시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때문에 집은커녕 제게 아무것도 못 해준 건 똑같은데 왜 그건 생각 못 하시나 싶어서 억울하더라고요. 어머님, 그이도 결혼할 때 모아둔 돈 한 푼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도 무료 예식장에서 그냥 졸속으로 치렀고 신혼집도 못 구해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반면에 동서들은 어때요? 둘 다 근사한 예식장에서 예쁜 드레스 입고 남부럽지 않게 결혼식 올렸고요. 신혼집도 따로 구해 잘 살고 있잖아요. 참나. 그게 뭔 내 탓이니? 네 남편이 못난 탓이지? 그러게 어릴 때 지 동생들처럼 공부 좀 열심히 하지 누가 공돌이나 하래? 그 말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쓴물이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남편이 한 얘기도 그렇고 시동생들의 증언도 그렇고 남편은 어려서 동네에서도 소문난 영재였다고 했어요. 공부머리가 좋아서 대학 포기했을 때 담임교사가 집까지 찾아와 뜯어 말렸다고 하더군요. 너라면 장학금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그걸 막은 게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얼른 취업해서 돈이나 벌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라 하셨다죠.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다 남편이 못난 탓으로 돌리다니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어머님, 전부터 궁금했는데요. 저야 남인이 그렇다 치지만 그이한텐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그이가 왜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공장 들어간 건데요? 집안 형편 때문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부양에 서방님들 뒷바라지까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서방님들도 참 너무하세요. 지금 그렇게 번듯한 회사 들어간 게 다 누구 덕인데 자기들 결혼할 땐 아파트도 척척 샀으면서 그이랑 제 결혼식엔 10원 한 장 안 보태줬죠? 어머님도 서방님들 결혼할 때만 따로 빚내서 돈 보태주신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더군요. 참나.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저희가 뭔데?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순진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할 땐 언제고 머릿속은 하나하나 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니? 계산기를 두드린 게 아니라 됐다. 더는 말 섞고 싶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한 번만 더 애들한테 서열질하기만 해. 그때 내가 너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알아들어?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욱더 제게 적대적으로 굴었어요. 집안일 해놓은 걸 트집 잡은 일이 배는 더 늘었고요. 저희 아들한테도 누굴 닮아 이렇게 시끄럽냐는 등 신경질만 내셨네요. 저한테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요. 자식이 눈칫밥 먹는 건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빚을 내서라도 분가하자 얘기했는데요. 제가 워낙 힘들어하는 걸 남편도 알았기 때문인지 그러자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주말 식구들이 저녁을 먹고 난 다음 남편이 슬쩍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요 슬슬 분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번에 얼굴을 확 구기더군요. 뭐? 분가?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고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거였어요. 여기서 제 직장하고도 거리가 좀 있고요. 영재도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학군 생각도 해야 하니까요. 그놈의 회사 지금까지 군소리 없이 잘만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래? 영재 학교도 우리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보내면 되잖아. 안 그래도 상철이랑 민철이 나가고 집이 휑한데 너까지 이러면 나 정말 서운하다. 분가하고 나서도 자주 들릴게요. 전화도 매일 드리고요. 그래도 같이 사는 거랑 어디 같어? 너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너희 아버지도 나도 이제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언제 어떻게 잘못돼도 이상할 게 없다고. 그때 집에 너랑 어머니 있어야 뭐 119에 신고를 해주든 병원을 데려가주든 할 거 아니니? 두 분 다 아직 정정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뭐 해외로 이민을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너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뭐 잘못한 거 있니?
그럼 차라리 대놓고 말을 해. 사람 이렇게 피 말리게 하지 말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서운하다며 본인 감정을 토로하셨어요. 결국 남편이 더 생각해보겠다며 분가 얘기를 물리고 나서야 진정되셨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홀로 방에 들어가니 남편이 슬그머니 뒤따라오더군요. 미안해 여보. 아무래도 분가는 힘들 것 같네. 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니. 어머님도 참 평소엔 당신 본체 만체도 안 하면서 왜 저러신데? 기가 막혀 정말. 어머니가 원래 나 어려서부터 그랬어. 장남을 강하게 키워야 집안 기둥이 단단하게 선다면서. 그렇다고 날 동생들보다 덜 사랑하시고 그런 건 아니야. 그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당신도 너무 서운해 마라. 내가 더 잘할게. 응? 혹시 어머니가 당신 힘들게 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바로 얘기하고. 그래도 남편이 제 아픈 속을 어루만져 주니 한결 낫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희가 또 분가 얘기를 꺼낼까봐 겁이 났는지 한동안은 제게 잘해주시더군요. 뭐 딱 봐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닌 가식일 뿐이라 불편하기만 했지만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제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미역국이나 선물은 고사하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죠. 그래서 생일엔 늘 남편과 외식하는 걸로 넘어갔는데요. 그해 생일엔 웬일로 본인이 먼저 절 따로 부르시더군요. 어머마, 너 곧 생일이지? 지난번에 친구들하고 제주도 갔을 때 너 생각나서 하나 샀다. 시어머니가 제게 내민 건 잔뜩 구겨진 검은 비닐봉지였어요. 그 자리에서 풀어보니 웬걸 그 안엔 작은 립스틱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제대로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게 딱 봐도 시장 가판대에서 샀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저를 위해 사셨다고 하니 좀 감동이긴 하더라고요. 원래 잘해주는 사람이 계속 잘해주는 것보다 못해주던 사람이 한 번 잘해주는 게 더 와닿는다고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색도 곱고 너무 예뻐요. 잘 쓸게요. 그래, 너도 맨날 맨 얼굴로 다니지 말고 가끔은 화장도 좀 하고 그래라. 여자는 모름지기 꾸며야 여자 아니겠니? 네, 저도 좀 찍어 바르고 다닐게요. 잠시나마 저희 고부 사이에도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못했네요. 그 주 주말, 모처럼 만에 시동생들이 동서들과 함께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요. 식사 후 거실에 다 같이 둘러앉아 다과를 먹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종이 가방 2개를 가져와 동서들에게 하나씩 주더군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나 이번에 제주도로 여행 다녀왔잖니. 너희들 선물 하나씩 샀다. 아우,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비싼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바꿔라. 처음에 저는 동서들에게도 립스틱을 챙겨주셨나 했어요. 솔직히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요. 웬걸? 동서들이 종이 가방을 열어보니 거기엔 제 것과는 다른 립스틱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딱 봐도 백화점에서나 팔 것 같은 고급 브랜드였죠. 어머, 이거 제주도에서만 파는 거 아니에요? 저 한번 써보고 싶었던 건데. 그래, 이거 네가 전에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하지 않았니? 그게 생각이 나서 샀는데 색이 괜찮을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쓸게요.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야. 시어머니와 화기애애한 동서들을 보는데 그 심정이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른 채 동서들 온다고 어머님이 사준 립스틱을 바르고 곱게 화장한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했어요. 속상한 마음에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어머마, 너 안 나오고 뭐하니? 애들 간다는데 인사해야지. 태연해 보이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울컥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가 윗사람인데 그깟 인사 좀 안 할 수도 있죠. 뭐? 아니 너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 립스틱 사줄 거면 똑같은 걸로 사주면 되지. 왜 동서들하고 제 걸 다르게 사셨어요? 아유, 난 또 뭐라고. 아, 내가 뭐 가격 보고 고른 줄 아니? 색 보고 고른 거야. 너한텐 그 색이 딱인 것 같아서 사준 거고. 또 너야 화장품에 대해 잘 모르잖아. 그럼 아무거나 쓰면 어때서 그래? 근데 둘째랑 셋째는 너보다 어려서 화장품에 관심도 많고 비싼 것만 쓰더라. 그럼 어디 시장표 사다 주면 쓰겠니?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전 시장표가 딱인 수준이고 동서들은 백화점계 딱인 수준이라는 거네요? 아니 뭘 그렇게 꼬아들어? 이래서 사주고도 욕먹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가 보다. 앞으로 너한테 뭐 따로 챙겨주고 그런 거 없을 테니 걱정 말거라. 기껏 사다 줬더니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본인이 더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거의 오열하다시피 울었네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뭐 그런 걸로 그러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며느리끼리 차별당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에 맺히는 일인지요. 그날의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 뒤로 시어머니와 제 사이엔 다시 냉기가 흘렀어요. 돌아오는 제사는 주말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기껏 찾아온 동서들에겐 간단한 재료 손질이나 시키고요. 제게는 전 부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을 다 시키더군요. 언젠가부터 동서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눈치였어요. 뻔히 손이 놀고 있는데도 뭐 도와드릴까요? 묻긴커녕 자기들끼리 시어머니를 끼고 수다나 떨더군요. 어머님, 곧 칠순이신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으세요? 글쎄다,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아이, 칠순이라고 굳이 거하게 챙길 거 없다. 나이 먹는 게 뭐 자랑이라고. 에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환갑도 아니고 칠순이신데. 아님 저희랑 같이 베트남 가실래요? 뭐? 베트남? 네. 이번에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이라고 이벤트를 했는데 글쎄 제가 항공권 2장이 당첨됐지 뭐예요. 그이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동서랑 둘이 가까운 베트남이라도 다녀올까 하고요. 어머님도 저희가 비행기표 끊어드릴 테니까 같이 가요. 정말? 나야 너무 좋지. 해외여행은 한 3년 전인가 개 모임에서 단체로 일본 갔던 거 빼곤 없거든. 순식간에 화제는 베트남 여행 준비로 바뀌었어요. 거기 뭐가 유명하다더라, 뭐가 맛있다더라, 자기들끼리 대화가 끝이 없더군요. 소외감이 느껴지긴 했는데요. 티내면 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를 악물고 모른 척했어요. 그러자 막내 동서가 슬그머니 절 보더니만 갑자기 그러더군요. 근데 큰형님은 안 데려가요? 큰형님만 쏙 빼놓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 시선을 따라 저를 흘낏 한번 보더니만 이내 코웃음을 치더군요. 됐다. 쟤는 애가 팍팍하고 재미없어서 해외가 뭐야. 국내 여행도 간 적이 없을걸? 여권도 없어서 집이나 지켜야지 뭐. 아유, 어머님도 참 형님 듣겠어요. 아이, 들을 테면 들으라지. 시애미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입조심까지 해야 돼? 시어머니의 여발한 듯한 무시는 솔직히 별 타격도 없었어요. 그저 유치하기만 하더군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게 얼마나 한심한가요? 학생 때나 하던 짓을 나이 먹을 만치 먹을 양반이 하고 있으니 괜히 대거리에서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제 할 일만 열심히 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저만 쏙 빼놓고 동서들을 데리고 베트남 여행을 갔어요. 출발하는 날 제게 그러더군요.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는 거 알지? 둘째가 공항에서 집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으니까 딴 건 신경 쓸 거 없고 밥상이나 잘 차려놓거라. 센스 없게 또 고기 굽거나 그러지 말고 김치찌개나 뭐 그런 얼큰한 걸로.
외국 음식만 먹으면 속이 느끼할 거 아니야.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긁고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에겐 그냥 제가 가기 싫어서 안 갔다고 둘러댔는데요. 남편도 뭔가 짚이는 게 있던가 봐요. 시어머니가 떠난 날 절 불러다 앉혀놓고 묻더군요. 사실대로 말해봐. 어머니가 당신만 일부러 쏙 빼놓고 간 거야? 아니야. 그냥 내가 안 가겠다고 한 거야. 난 여건도 없고. 아까 상철이한테 다 물어봤으니까 둘러댈 생각하지 마. 그때 어머니 제주도 다녀와서 재수 씨들한테 화장품 선물했던 것도 당신 것만 더 싼 걸로 했다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것 말고도 어머님이...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들을 차별할 때마다 차마 남편에겐 그대로 다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이죠. 사실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쁜 건데 왜 피해자인 제가 자꾸만 위축되고 작아져야 하는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절로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런 저를 말없이 달래주던 남편이 어느 순간 제 손을 꽉 잡으며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분가하자. 뭐? 분가를 하자고? 하지만 어머님이 허락 안 하실 텐데. 이제 더는 어머니 신경 안 쓸 거야. 사실 나도 얼마 전에야 한 건데 어머니, 아니 그 여자 내 친모가 아니더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당신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가끔 좀 너무하신 구석이 있었잖아. 그래서 저번에 아버지랑 술 먹은 날 은근슬쩍 캐물어 봤는데 아버지 재혼하신 거더라고. 내 친어머니는 날 낳자마자 난산으로 돌아가셨고 그 뒤에 바로 그 여자랑 결혼한 거래. 그러고 상철이 민철이가 태어난 거고. 그것도 모르고 난 그동안 그 여자가 내가 장남이라 더 엄하게 대하는 줄 알았지 뭐야. 바보같이. 갑작스러운 남편의 고백 앞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쳐다만 보자 남편이 절 안아주며 다시 입을 열더군요. 그 여자가 그동안 내 등골 빨아 자기 자식들 배만 불리고 그런 주제에 나 구박만 하던 건 뭐 괜찮아. 내가 장남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동생들도 어쨌든 피가 반만 섞이긴 했지만 내 친동생들이잖아. 근데 당신한테까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나 이제 더 못 참겠어. 우리 분가하자 여보. 당신도 많이 놀랐을 텐데 그 와중에 날 생각해줘서 고마워 여보. 그래도 나 당신이랑 결혼하는 거 후회 안 해.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남편과 눈물로 분가를 결심한 것도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그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시동생들이 시아버지와 남편하고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나마 둘째는 시어머니를 좀 닮았는데 셋째는 주원 자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남같이 생겼죠. 뭐 외탁을 했을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몰래 시어머니 방을 뒤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시부모님도 두 분이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성정이 워낙 까탈스러워서 자기 방엔 그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죠. 청소도 본인이 다 직접 하셨고요. 뭐 방 안에 꿀단지라도 숨겨놨나 했는데 정말 기막힌 걸 숨겨놓고 있었더군요. 장롱 가장 안쪽 구석에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편지 뭉치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요. 발신인이 글쎄 교도소지 뭐예요? 딱 봐도 심상치가 않아 몇 장 읽어봤는데 그 안에 담긴 어마어마한 진실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편지 상대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내연남이었어요. 아니 이걸 내연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남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아버지한텐 처녀인 척 속여놓고 실상은 다른 남자와 먼저 살림을 차렸었더라고요. 근데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지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시아버지였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종종 그 남자를 따로 만났어요. 심지어 시동생 둘도 그 남자애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남편보다 나은 시아버지 덕분에 큰 감동을 받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저는 아들을 하나 낳고 이혼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저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남편과는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2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셨고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외삼촌이 기숙사가 있는 공장을 소개해줘서 공장에 들어가 먹고 자며 돈을 벌었습니다. 사실 제가 살아온 과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들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요. 부모도 없이 어린애가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으며 컸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에요. 아주 어릴 때는 사실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만 자랐기 때문에 꼭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할머니께서 저를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워주셨기에 크게 고생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집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는 물론 눈칫밥도 먹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자주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쓰지 않고 훌훌 털어버렸어요. 사실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외삼촌이랑 이모들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줬으면 그분들도 할 만큼 하신 거죠. 남의 집에서 살면서 그 정도 눈칫밥도 안 먹고 살면 제가 염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인생에 비해 친구도 많고 재미있게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컸습니다. 공장에 가서도 일도 잘하고 언니들에게 귀여움받으며 잘 지냈어요.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철부지 부잣집 아가씨인 줄 알았다는 걸 보면 제가 살아온 세월에 비해 많이 철부지 같아 보이기는 했었나 봐요. 저는 20대 때 남편을 만나 화끈하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연애와 좀 다르더군요. 화끈했던 연애는 결혼하자마자 시들하게 식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남편과는 나이트에서 만났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같이 춤도 추고 어두운 스테이지 아래에서 술도 먹다 보니 어느새 취해서 둘이 불이 붙어버렸죠. 남편과의 연애는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죽이 잘 맞아서 신나게 놀았는데 바로 다음 날은 서로 뭐가 그렇게 뒤틀리는지 죽일 듯 싸웠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보니 남자라도 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직업도 도무지 뭘 하는지 모르겠고 매일 술이나 먹고 허름하게 돌아다니는데 영 별 볼 일 없어 보였거든요. 거기다가 허세는 또 있어서 비싼 옷만 입고 비싼 음식만 먹고 다니면서 돈을 펑펑 썼어요. 남편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매일 싸우다 보니 이 남자랑은 대충 연애나 좀 하다가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새파란 처녀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때만 해도 결혼 안 한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란 데다가 공장에서 일하는 공순이었는데 애까지 임신했다고 하면 남자 쪽 부모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지 뻔했죠. 저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펑펑 울면서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오래 만날 생각이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저도 너무 속상해서요. 남편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헝클었어요. 에이, 난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네. 할 수 없지. 그냥 결혼하자. 영화에나 나오는 감동적인 고백을 바란 건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프로포즈가 또 있을까요?
애가 생겼으니 할 수 없이 결혼하자네요. 저는 애만 아니었으면 절대 그 자리에서 결혼을 승낙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했죠. 저와 남편은 곧장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께서 일찍부터 혼자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께서 교복 셔츠까지 빨아다 다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을 따라간 시댁은 마치 대궐 같았습니다. 남편이 서울 토박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서울 중심부의 떡하니 대궐 같은 전원주택에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거기다가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2분이나 있었어요.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 따로, 식사 준비만 해주시는 분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 들어와 보는 2층 저택에 놀라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눈을 떼질 못했습니다. 와, 집이 왜 이렇게 좋아? 당신 부잣집 아들이었어?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집 사업 꽤 크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여. 겉보기엔 좀 무서워 보여도 잘만 보이면 자다가 또 떡이 생긴다니까. 시아버지는 시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작은 공장을 키워 현재 꽤 큰 규모의 의류회사를 운영 중이시더군요. 동남아 쪽에도 공장이 있을 정도로 사업을 크게 하신대요. 저는 너무 속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남편의 말을 들은 순간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배를 슬쩍 문질렀어요. 바로 몇 분 전까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혼란스럽게 했던 뱃속 아이가 복덩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캄캄했던 제 인생에도 이제 좀 봄날이 찾아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집안에서 저 같은 아이를 좋아하실까 싶어서요. 더군다나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시는 시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역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눈빛도 매섭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더라고요. 매섭게 저를 노려보시던 시아버지는 제가 긴장한 얼굴로 쭈뼛거리니 순간 표정이 변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얼른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몸도 성치 않을 텐데 뭘 그렇게 멀뚱히 서 있어. 얼른 자리에 앉아라. 남편 말대로 겉보기엔 차갑고 무서워 보였지만 무뚝뚝한 얼굴로 저를 챙겨주시려는 모습이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시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좋았어요.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바짝 얼어서도 왠지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게 왜 우리 아들 같은 못난 놈을 만나 인생을 꼬았대. 암튼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 편하게 아버지라고 불러. 배 나오기 전에 얼른 결혼 날짜 잡고. 왜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나름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저도 긴장했나 봐요. 시아버지께서 부모님이나 제가 살아온 배경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실까봐 겁먹고 있었는데 아무런 질문 없이 단번에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니 저도 모르게 울컥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이미 범벅이 된 얼굴로 시아버지께 연신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나한테 감사할 게 뭐 있어? 내가 방금 말했잖아. 내 아들 같은 놈 만나서 네 인생이 꼬인 거라고. 내가 미안해서라도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너는 건강하게 출산할 생각만 해. 아버지는 왜 자꾸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한다 그래. 내가 뭐가 어때서. 인물 좋지 집안 좋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구만. 그리고 얘는 부모도 없는 고아에다가 고졸 공순이야. 내가 데리고 살아주면 얘 입장에서 고마운 거지. 시아버지께 받은 감동이 남편의 말 한마디에 와사삭 부서지려고 할 때쯤 시아버지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남편의 머리통을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으휴, 너 이 자식 어디서 아내 될 여자한테 공순이의 고아라는 소리래? 그리고 네 처될 사람이 몇 살인데 고아야? 부모도 없이 이 정도 잘 자랐으면 잘 큰 거지. 으이그, 너는 이런 놈이 뭐가 좋다고. 암튼 난 몰라. 네가 선택했으니 내 아들 버리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철딱선이 없는 남편과 자식을 키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시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살다 보면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 든든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돈복은 있어도 아무래도 자식복은 없는 것 같아요. 남편뿐이 아니라 다른 자식들도 영 부실했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시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줘서 그런지 남편이나 시동생, 시누이까지 다들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없고 철딱서니가 따로 없었어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연애할 때 왜 그렇게 동네 백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트나 다니고 술이나 먹으러 다닐 수 있었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는 대학 때까지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 없이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를 다 받아서 썼대요. 거기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셋 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월급을 받아먹고 있었어요. 일이나 성실하게 잘하면 몰라요. 남편만 봐도 매일 회사에 잘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이나 만나고 술이나 먹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회사가 규모가 있다 보니 시아버지가 일일이 자식들 하는 일까지 확인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대표 자식들이다 보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남편이나 시동생, 시누이 눈치를 보느라 위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 같았죠. 제가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갈 때 시동생과 시누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 둘 다 처녀 총각이었어요. 당시에 둘 다 20대였는데 하는 일 없이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 아주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동생과 시누이도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철도 없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까지 한 번도 집에서 쉬어본 적이 없어서 임신하고 나서 입덧을 하느라 집에 몇 개월 누워 있었다고 너무 좀이 쑤셨죠. 슬슬 입덧이 끝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자 몸이 무거운데도 저는 알아서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집에 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오시더라도 집이 워낙 넓다 보니 은근 챙겨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누이와 시동생이 제가 알아서 집안일을 하는 게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언젠가부터는 아예 저를 대놓고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시누이가 외출하려고 준비를 하더니만 제 방에 들어오면서 노크도 안 하고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언니, 내가 세탁 맡기라고 한 블라우스 안 찾아왔어요? 아, 나 그거 오늘 입고 나가야 하는데 안 찾아오면 어떡해요? 같은 집에 사는 식구니 제가 외출하거나 장을 보러 갈 때 한 번씩 시누이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겨주고는 했습니다. 물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누이는 아무래도 제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아가씨, 내가 블라우스를 맡겨줬으면 찾는 건 당연히 아가씨가 해야죠. 아가씨 세탁물을 왜 내가 찾아와요? 어머, 언니 너무 웃긴다. 그런 일이야 당연히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제가 왜 해요? 얄미운 표정을 하고 말하는데 너무 재수없었어요. 어쩜 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가씨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잖아요. 아가씨 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요. 언니가 몇 개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더니만 이제는 아예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나는 엄연히 직업이 있고 월급 받는 사람이지만 언니는 집에서 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생활비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탁소 가는 건 언니가 할 일이죠. 시누이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언니라고 불러주니까 자기가 무슨 진짜 언니라도 되는 줄 아나. 주제도 안 되는 게 애부터 가지고 밀고 들어왔으면서 어디서 윗사람 흉내를 내. 아예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어디 버릇없이 새언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하듯이 시누이에게도 언성을 높여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도 눈을 부라리며 시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아빠,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보고 화부터 내? 이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내 블라우스 안 찾아놨다잖아. 뭐? 이 여자?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도대체 자식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정신 박힌 놈이 없으니 아휴, 내가 속이 탄다 타.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새언니한테 그따위로 하면 회사에서 네 자리부터 빼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지의 불효령에 그제야 눈을 번쩍인 시누이는 바로 꼬리를 내리며 깨갱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세훈이랑 친해지려고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그래? 언니, 미안해요. 블라우스는 내가 찾아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신우이는 대충 미안하다고 둘러대더니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웃음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미안한 얼굴을 하시고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세아가 미안하다. 애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내가 애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오냐오냐 키웠더니만 애들이 하나같이 다 저 모양이다. 나이만 먹고 철이라고는 없는 저 녀석들 사람 구실이라도 하고 살라고 다 회사에 붙들어는 놨는데 하나같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놀러만 다니니 내 속이 말이 아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사과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일찍이 아내를 잃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셨으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시아버지는 많은 연세에도 회사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주말까지 집안 공장을 다니시며 열심히 하세요. 제가 시댁에서 같이 살다 보니 시아버지의 스케줄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는데 젊은 저도 시아버지처럼은 못 살 것 같았어요. 어김없이 새벽이면 5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산책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오셔서 신문을 보시며 아침을 드시고 7시면 어김없이 출근을 하셨죠. 그리고 항상 저녁 8시나 돼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당신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해주기를 바라셨지만 자식 중 누구 하나 시아버지를 따르는 자식이 없었어요. 다들 한 집에 살면서도 시아버지를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마음에 걸려 항상 저녁 8시에 저녁을 준비했어요. 집에 식사 준비를 거들어 주시는 이모님이 계셨지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가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시아버지는 배울 점이 많을 뿐이라 저도 시아버지와의 저녁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애만 보느라 지쳐있을 때라 저에게는 시아버지와의 대화가 유일하게 위로가 되고는 했거든요. 특히나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속을 꿰뚫어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늦은 시간 집에 오셔서도 식사를 하는 내내 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묻고 불편한 일은 없는지 안부를 묻고는 하셨죠. 집에서 애랑 둘만 지내기 적적할 텐데 일하고 싶으면 공장으로 출근해. 공장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자리 하나 내어주라고 할 테니까. 시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혼자 집에서 아들을 키우느라 육아 우울증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때마침 저에게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가 왜 그렇게 철도 없고 제멋대로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웠다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처럼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인 분이 옆에 있다 보면 저 같은 사람도 평생 기대고 싶을 것만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는 툭툭 별스럽지 않게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순간 괜히 울컥했습니다. 회사 일로 신경 쓸 일도 많으신 분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저는 대학도 안 나오고 간단한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데 제가 아버님 공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우리 회사에 대학 안 나오고 컴퓨터 못하는 직원들 많아. 무슨 그런 소리래. 회사 일이 싫으면 다른 거라도 얘기해봐라. 세학이 너 요리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던데 내가 식당이라도 하나 차려줄까? 말만 해라.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시아버지께서 진심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야 학교 다니기 훨씬 전부터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으니 자연스레 몸에 밴 일이라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음식을 잘한다고 해주시니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남편도 제가 차려준 밥 먹고 맛있네 없네 이야기해 준 적도 없는데 평소 무뚝뚝한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날은 웬일로 일찍 들어온 남편이 저와 시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소리를 듣고 멋대로 끼어들더군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강남에 자리 좋은 데다가 이자카야 하나 차려달라고 했을 때는 들은 채도 안 하시더니만. 집에서 팽팽 도는 주호 엄마는 무슨 식당을 차려준다 그래요. 그럴 돈 있으면 장남인 저한테 투자해야죠.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제게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하는 소리에 샘이 나서 노발대발했습니다. 다 끝난 옛날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며 술집을 차려달라고 졸랐어요. 이 자식아, 나 사업가야.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투자해야지. 너처럼 가능성이라고 넣는 놈한테 내가 왜 투자를 해? 주호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도 내가 있지. 네가 가능성이 있긴 뭐가 있어? 내가 만들어준 배경 말고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있기는 해? 내 회사에서 월급 도둑질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많이 봐주고 있는 거니까 너는 이 작가야의 이자도 꺼내지 마. 시아버지는 겪으면 겪을수록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가 회사에서 날로 먹는다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막연히 자식들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식들이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말 진심이니까 네 남편 이야기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렴. 저는 그냥 자격증이라도 좀 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 운전면허도 없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하고 싶다는 게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항상 머릿속으로만 혼자 막연하게 떠올리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주절주절 말하고 있었어요. 사실 20살 공장에 다닐 때부터 저는 운전면허가 따고 싶었어요. 기숙사에 살면서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매일 공장 안에만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나 휴가 때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라도 가지만 저는 갈 곳이 없으니 일요일이든 휴가든 항상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럴 때 든 생각이 운전이라도 할 줄 알면 혼자 여기저기 여행이라도 다닐 텐데 싶더라고요. 그래, 운전면허 좋지. 면허만 있어도 애 데리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 꿈 같은 거 말이다. 시아버지의 말에 어릴 때 기억을 끄집어내보니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자주 병원에 가면 저를 볼 때마다 놀아주고 돌봐줬던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분이 너무 예쁘고 멋있게 보였거든요. 저는 매일 저녁 시아버지와 저녁을 같이 먹다 보니 어느새 시아버지가 편해져서 시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아버지도 제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운전면허 이야기도 하고 간호사 선생님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저더러 다짜고짜 보모부터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모 구해지는 대로 주호는 보모한테 맡기고 운전면허부터 따.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 간호사가 되긴 힘들지만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건 딸 수 있을 거야. 내가 비서한테 당장 학원 알아보라고 할 테니까 등록하고 다녀봐. 에이, 애엄마가 애 두고 어디를 나가요. 말씀만이라도 항상 감사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추진력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시아버지는 허투루 듣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은 100세 시대인데 애 낳고 나이 좀 들었다고 못하는 일이 어디 있냐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뭐든지 해보라고 하셨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는 정말 보모도 구해주시고 학원도 다 등록해 주셨어요. 저에게 도대체 무슨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팔자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아버지를 만났나 싶어서요. 저는 시아버지 덕분에 결혼하고 아들을 키우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님 덕에 운전면허도 따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